안녕하세요. 조승현 작가입니다. 이번엔 독일 편으로 찾아뵙습니다. 벌써 비즈니스를 위한 세계사로 우리가 여행하는 7번째 나라가 되는데요. 독일은 세계 제4위의 경제 대국이고요.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나라죠.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가 독일어였고 독일에 갔다 오신 광부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을 통해 가지고 독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독일에 대한 관심이 싹 적어지면서 사실 지금은 독일의 상품들, 자동차라든지 공업 용품들은 잘 알고 있지만 독일의 문화나 문학 같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EU, 브렉짓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계에서 핫 이슈가 되면서 EU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독일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해서 독일이 EU의 종주국 같이 되었는지, 또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전범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마치 재에서 다시 살아난 불사조처럼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는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징의 생존 경제입니다. 자, 충격의 마이너스 성장이 발표된 지도 꽤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목을, 우리 마이너스 0.3% 성장했다고 여러분 1분기에 발표가 났죠? 자, 제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할 것인가로 한번 초점을 잡아봤습니다. 자, 도대체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났다는데,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이 현재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서 큰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지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전부 다 핵심의 포인트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일시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인 거다, 기저효과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이다, 뭐 잠깐 이런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건 정부 입장이고요. 특히 요새는 여러분 경제 문제도 굉장히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반대되는 사람들, 거시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현 정부를 무척 싫어할 것으로 여겨지는 언론들에서는 바라보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수출이 안 되면서 투자와 고용이 줄고 소비까지 주는 전형적인 불안경제다. 문재인 때문에 한마디로 경제가 박살났는데 무슨 개소리야. 무슨 일시적이 앞으로 계속 그럴 거야. 정권 안 바꾸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일시적인 요인이 포함된 건 맞지만, 자, 그 다음에 많이 항상 중요한 거죠. 모든 국어 시간에 우리 보다시피. 그렇다고 전반적인 경제 둔화가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어느 입장이 맞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죠. 자, 여러분들, 현재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부가 말하는 주장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너스 성장 언제 했었어요? IMF 때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 했었습니까,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 때 했었지만, 우리 혹시 까먹으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4분기에도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잠깐 했었습니다. 저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왜 마이너스 성장했었느냐? 보시면 분기별로 이렇게 성장을 했죠. 이거 연이 아니라 분기별 성장이라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분기별로 드디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는데 왜 했었느냐?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성장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순수출, 수출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때 수출이 왜 줄어들었느냐? 자, 보시면 알겠지만 9월 달에 수출이 엄청 늘었다가 10월 달에 수출이 줄어드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자, 이때는 여러분 굉장히 공교로웠었는데, 자, 우리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2년 전 대박 추석. 오케이. 너무 행복했었던 그 우리의 추석. 10일 동안 쫙 놀았었죠. 그래서 이때 수출이다 보니까 그래서 9월 달에 미리 땡겨 수출했죠. 그래서 여러분 수출 기저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인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아까 보셨지만 순수출도 문제가 있었지만 두 번째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왜 이랬었느냐? 건설 투자는 알겠지만 이때는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식의 건설 투자 중심에서 경제 성장 기조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서 건설 투자가 줄어들죠. 그리고 초기에 이루어졌던 반도체 설비 투자가 4분기에 줄어들면서, 즉 설비 투자, 반도체 설비 투자도 들고 건설 투자도 주는데 추석 연휴가 땡겨지는 게 아니라 추석 연휴라는 장기간 연휴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일시적으로 기록이 됐고 18년의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맞죠.
그럼 요번에도 그럴 것이냐, 그런 성격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그런 성격이 존재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때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지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요번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마이너스 0.3을 성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건 자, 민간 부분은 0.4를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 부분이 마이너스 0.7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요 분기의 성장에서 여러분 핵심은 뭐가 되느냐, 정부가 다 까먹은 거예요. GDP는 뭐로 구성됩니까?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투자 플러스 민간 투자 플러스 순수출로 구성되는데 나머지 세 개 분야, 즉 민간 소비나 민간 투자나 순수출은 어쨌든 성장에 기여를 했는데 정부가 다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정부가 왜 다 까먹었을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되느냐? 추경이 일찍 집행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경을 앞당겨서 집행했기 때문에 4분기에 좀 늦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기저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돈을 밑으로 내려보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돼서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시 돈 뿌릴 거고 그리고 뿌렸던 돈이 집행될 거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까먹는 일은 없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진 않을 거야 라는 건 100% 맞는 말입니다.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부 말이 일견 맞는 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더 중요했던 건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데 가장 큰 건 역시 설비 투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문 지상에서 보듯이 요번에 우리 마이너스 난 거는 반도체 설비 투자 부진입니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나중에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고요. 제가 이미 많이 다뤘었고요. 어쨌든 요번 마이너스 성장이 일시적이고 기저효과에 의한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죠. 그럼 너는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말하고 싶은 거는 정부 쪽이나 정부를 반대하는 쪽이나 놀라운 거는 진단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한쪽은 일시적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구조적이고 일상적이고 큰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적 경제 위기가 다가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처방은 분명히 달라요. 환자가 왔는데 야 너 암이야 라고 얘기하고 야 너 감기야 라고 얘기하는데 주는 약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국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약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분들, 문재인 정권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수출과 투자 감사를 보면 경제 위기 수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떡하자? 추경이 부족하다. 금리 인하 때리자. 딱 두 가지에 해결하는 방법. 정부 지출 열라 내리자. 그리고 금리 인하하자. 똑같습니다. 기재부도 똑같습니다. 추경 부족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 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단은 다른데 처방전은 같아요. 갔는데 여기서는 나보고 간이 나쁘다고 그러고 여기 나보고 위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받아온 약은 똑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냐면 정부 예산 늘려서 제가 우리 늘 얘기했지만 적자 재정 짤 땐 짜고 케인즈 경제학 이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됐던 건 뭐가 되느냐? 자, 이거 다시 토건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보시면 나오겠지만 분야별 증액 감액 내용을 보면 다시 SOC 예산은 증액이 되는 반면에 교육 예산은 감액이 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자, 주요 지역사업 증액 내용 보면 새만금, 태양광, 고속도로, 철도, 국도 우리 아시겠지만 국가균형 발전 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되었던 거 한마디로 SOC죠.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것이 이게 다시 경제 위기가 들어왔을 때마다 나오던 토목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가. 금리 인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금리 인하의 반대말이 뭡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죠. 가계부채 맨날 얘기하죠. 기준금리 역전됐다고 난리 쳤죠. 부동산 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리 인하의 반대말은 금리 인상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금리 인상은 구조조정이란 말입니다. 그죠? 시장이 왜 그럼 계속 금리만 인하고 있으면 좋게요? 그잖아요. 다 돈 뿌려주고.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어느 순간에는 금리가 인상이 돼서 쉽게 표현하면은
도태돼야 될 기업은 도태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게 바로 산업 구조 조정이고 힘들지만 이루어내야 될 일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 또 회피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가느냐? 재패나이제이션의 교훈을 우리는 잊었냐는 거죠. 일본이 위기에 빠졌을 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딱 세 개 했습니다. 하나 뭐 했죠? 토건했죠. 또 뭐 했습니까? 두 번째? 저금리 쳤죠. 그리고 세 번째 뭐 했습니까? 이게 세 번째가 포인트입니다. 노동을 포기했습니다. 노동을 포기하고 기업으로 했습니다. 기업 살리기. 그걸 멋있게 포장하면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재패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잃어버린 세월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대책을 세우는 건 아닌지,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라 그러면서 그대로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경제 위기가 되면은 항상 나오는 겁니다. 기업을 살리자. 기업을 살리자. 다르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노동을 죽이자 될 수 있죠. 대기업 노조편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문 대통령 적극적으로 기업 투자 살려라. 마이너스 성장의 논란. 소득 주도 성장하고는 정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소득 주도 성장이 이제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표치 수정 계획 없다라는 거는 경제 성장 유지할 것이고 그 경제 성장 유지하려고 삼성 반도체 공장 간분이 부추기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현재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갖다 바라보는 태도, 진단은 완전히 다르지만 처방전은 같다. 그 처방전은 토건과 그다음에 금리 문제로 간다. 근데 이것이 일본의 전체를 밟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또 하나 더 친기업 정서가 더 일상화되고 확장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에 여러분 최진기 생존경제 이걸 알아봤습니다. so easy.